여러분 동네에도 혹시 독특한 개성을 자랑하는 동네 책방이 있나요? 누군가에게 무심코 지나쳤을 공간이지만 동네 책방은 지난 10여 년 시간 동안 책으로 동네를 밝히는 작은 불빛이자 또 책과 사람을 잇는 지역 문화 거점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전국의 동네 책방 130여 곳을 직접 발로 뛰면서 그 변화와 또 치열한 생존기를 담아낸 분입니다. 신간 동네 책방 지속 탐구를 펴낸 출판 평론가 한미화 저자를 모시고 함께 동네 책방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한미화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이 30년이 넘는 경력의 출판 평론가로 또 다수의 책을 집필한 저자로 또 10여 년 동안 꾸준히 동네 책방을 탐방하고 또 응원해온 분이신데 저희 KBS 라디오와도 또 인연이 있으시죠? 예, 맞습니다. 일라디오하고 EFM에서 책 소개 상당히 오래 했었고요.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러려고 그때 코너명이 이랬나 싶은데 한미화의 서점 가는 길이라는 코너에서 네. EFM이었는데 한 12년 정도 책 소개했던 것 같아요. 정말 오래 했죠. 진짜 네. 오래 하셨네요. 예. 12년 동안. 예. 12년 동안 하셨다고 하니까 요즘에 또 읽고 계신 책은 무엇인지 좀 궁금한데요. 그렇죠. 그때도 주말마다 책 한 권을 읽고 그다음에 독자분들께 청취자분들께 소개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책 읽을 때 병렬 독서하니 직렬 독서하니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게 어떤 거죠? 별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책을 한꺼번에 여러 권을 읽는지 아니면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읽는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약간 놀이처럼 뭐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하는지 얘기하고 뭐 이런 게 유행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보다가 그게 원래 그냥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저는 했었는데요. 여러 권의 책을 한꺼번에 보고 그리고 당장 뭔가 일 때문에 필요하거나 하는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읽고 이걸 네. 이제 혼합해서 하는데요. 지금은 일단 신간이 나온 상황이어서 지금은 약간 좀 편안하게 병렬 독서하고 있고요. 병렬 독서 하시는군요. 하고 있고요. 지금 읽는 책 그냥 짧게 소개해드리면 네. 그 출판 편집자로 일하는 박동수 씨가 쓴 동료에게 말 걸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동료에게 말 말 걸기. 걸기. 예, 이분이 이제 철학책 편집자인데 아주 흥미롭게도 사실 우리 사회가 정치적 입장이 다르면 세대가 다르면 성별이 다르면 이제 서로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장벽을 딱 찐 채 소통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지 말고 가까이 있는 나의 이웃 동료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 그런 걸 이제 고찰하는 건데 책 속에서 그것과 관련된 여러 권의 책을 소개하고 또 자기의 어떤 경험담 같은 걸 통해서 약간 철학적으로 풀어내고 있는데 저는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요 소통에 관심이 있으시면 굉장히 지금까지 읽어보지 못했던 여러 권의 책을 소개해 받으실 수도 있고 흥미로운 책입니다. 선생님이 또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니까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그렇죠. 하나만 소개해 드릴까요? 네네네. 린 세프턴의 수영 그만두기라는 책도 지금 읽고 있는 책인데요. 네. 수영과 관련된 책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저자가 10대 시절에 그러니까 수영 올림픽 그 선수를 로 나갈 뻔한 그러니까 올림픽까지는 못 나갔고 그 선발전까지 나간 그런 이제 수영 선수 출신이에요. 네. 그 정도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수영을 잘하는 엘리트 선수죠. 그런데 결국 올림픽에 못 나가고 수영을 그만두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연습을 했겠어요. 그 수영과 점점 이제 멀어져 가야 하는데 그 기억이 어떻게 자기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굉장히 디테일하고 서정적인 문체로 풀어난 그런 책입니다. 읽고 있으면 약간 좀 슬퍼지기도 하고요. 네, 약간 애도의 과정 같은 게 좀 느껴지기도 하고 한 생애에서 무언가에 정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바쳤던 것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수영과 관련이 없어도 읽으시면서 자기를 좀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린 셰프먼의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는 그런 에세이 네, 에세이입니다. 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두 권을 소개해 주셨고 오늘은 근데 특별히 그렇죠. 신간 동네 책방 지속 탐구의 저자로 모셨잖아요. 자, 이 책입니다. 예. 동네 책방 이야기를 담은 책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신 걸로 전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책인지 그리고 또 이렇게 두 번째 책을 낸 계기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동네 책방이 생긴 게 2015년 전후예요. 그러니까 책방마다 다 생긴 시기가 조금 다르지만 대략 그 즈음에 뭐 2014년, 15년, 16년, 17년 뭐 이럴 때 좀 활발하게 많이 생겼거든요. 자, 그러면 그 책방들이 이제 10년 차를 이미 지났거나 맞이하고 있거나 맞이할 예정인 거죠. 처음에 이 책방들이 워낙 새로웠기 때문에 이 책방들을 뭐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주목했었고요. 또 어떻게 될까 굉장히 많이 궁금하기도 했었죠. 제 책 중에 이제 이 책방들의 시작을 들여다보고 과연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점친 게 동네 책방 생존 탐구라는 저의 책방에 관련된 첫 책이고요. 네. 이제 10년 정도 됐으니까 사실 어떤 일을 우리가 10년 하면 뭐라고 할까 좀 이렇게 능숙해지기도 전문가, 하고 예. 그다음에 뭐 앞날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도 좀 보이고 네. 뭐 그러게 마련인 거잖아요. 그래서 10년이 되면 조금 오래된 책방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지속 탐구에는 들여다본 책이고요. 사실 책방에 관련된 책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인데 과거에 비해서는 주로 책방을 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쓴 그런 에세이가 많은데 그거 말고 좀 총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책방 문화를 들여다보고 그들의 어떤 생존 현실 또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태계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것까지 좀 한번 들여다보고 기록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 책은 썼습니다. 네. 요즘에 동네 책방을 보면요. 제 친구가 책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동네 책방에서 여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가 본인이 직접 호스트가 돼서 또 같이 독서 모임을 하는 그렇죠.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와 함께 제주도에서 한번 우리 책방 투어를 한번 해볼까? 그렇죠. 네. 그 책방 투어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주변에 좀 있어요. 네, 맞아요. 저도 그 친구 따라서 가서 해봤는데 너무 힐링되고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좀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뭐 그런가 하면 여전히 뭐 동네 책방은 그냥 책 파는 곳 아닌가 이러면서 이렇게 관심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선생님의 이 책에서 소개한 동네 책방이란 과연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기존의 책방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하거든요. 그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은근히 좀 많은데 네. 오프라인 책방 그러니까 온라인 책방 말고요. 우리가 이제 그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책방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약간 대형 체인 서점. 체인 서점. 체인 서점. 네. 익숙한 서점 브랜드 떠오르실 거예요. 그렇죠. 떠오르네요. 그렇죠. 네. 예, 바로 떠오르시죠. 네, 그 서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느 지역이나 지역의 중심지가 되는 뭐 춘천이면 춘천, 네. 강릉이면 강릉에 가면 그 지역에 거점 서점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의 중형 서점 같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그 서점들이 많이 문을 닫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서점들이 있고 그 서점은 일종의 종합 서점이에요. 뭐 여러 가지 책들을 다 팔고 참고서도 팔고 잡지도 팔고 이런 아주 전통적인 모습의 서점 그런 서점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용어가 정확치는 않지만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제가 동네 책방이라고 부르는 곳은 네. 아주 작고 규모가 일단 굉장히 작고요. 네. 그다음에 서점이 옛날에 내가 봤던 서점과 다르게 내부가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네. 잠깐 머무르고 싶고 뭐 이런 곳. 그리고 생각보다 책이 많지 않아요. 옛날 책방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말하면 책방 주인이 내 책방에 어떤 책을 진열하고 손님들에게 권하고 싶은지를 엄선해서 큐레이션한 그런 책방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책방에서 그냥 책만 파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거래요. 북클럽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뭐 심지어 뭐 뜨개질 모임 같은 게 있기도 하고요. 네네. 뭐 글쓰기 모임이 있기도 하고 그건 정말 책방 주인 마음껏 얼마든지 다양한 모임을 할 수 있고 심지어 뭐 맥주를 판다거나 맞아요. 네. 그다음에 간단한 브런치 같은 걸 먹을 수 있다거나 그쵸.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여기가 정말 책방 맞아?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곳들을 동네 책방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요 세 곳의 책방들이 여러 곳에 이렇게 혼재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제주도에서 책방 투어를 했다고 네. 했잖아요. 그때 가장 인상적인 책방이 거기에는 이제 테이블이 하나가 있고 색연필, 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연필들이 다양하게 놓여 있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흰 도화지가 있어서 내가 마음껏 뭐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이나 그림 일기 같은 거를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동네 책방도 사람들한테 정말 힐링을 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이 동네 책방의 시작을 알린 책방 가운데 어떻게 시작을 했고 또 운영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 동네 책방을 왜 시작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정말 가지각색이에요. 각양각색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동네 책방 지속탐구라는 제 책에 소개했던 것 중에 네. 제주 얘기하셨으니까 네네. 제주 종달리에 네. 소심한 책방이라고 있어요. 어. 그 동쪽 지역에 책방들이 조금 모여 있거든요. 물론 제주에는 책방이 워낙 많아요. 동쪽에도 많고 서쪽에도 많고 저쪽 남쪽에 서귀포 쪽에 가도 많은데 동쪽에 모여 있는 책방 중에 소심한 책방이라고 있어요. 이름도 조금 참 특이하지 않나요? 소심한 책방. 약간 소심한 사람들이 가는 곳인가? 왜 소심한일까요? 이 책방이 2012년에 생겼으니까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네. 이런 곳은 생긴 이유도 굉장히 어쩌다예요. 정말. 그러니까 그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곳인데 그중에 한 분인 현미라 대표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한때 왜 제주도에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로 이주했던 그런 시절이 좀 있었잖아요. 네. 서울 생활이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조금 다른 곳에 살고 싶어서 제주도로 이주하고 종달리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다가 네. 거기가 사실 종달리가 굉장히 외진 시골이거든요. 그렇군요. 평일에 가면 정말 지금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유명해졌는데도 이곳에서 뭔가 조금 자신을 조금 힐링할 수 있고 뭔가 혼자 있고 책도 좀 읽을 수 있고 이런 곳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자기가 있을 곳을 위해서 작은 책방의 문을 열었어요. 그게 소심한 책방입니다. 그런데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책방을 연 거잖아요. 동네 할머니들이 제주도 할머니들이 제주도에 이제 팽나무라고 큰 나무들이 보통 마을에 있는데 네. 거기 이제 할머니들이 보통 모여 앉아 계시거든요. 네. 할머니들이 이제 게스트 운영하던 서울에서 온 웬 새댁이 갑자기 책방 한다고 했더니 모여서들 뭐라고 하셨냐면 아이고 참 여관에서 번 돈 다 말아먹고 서울 가게 생겼네 새댁 뭐 이제 이러면서 막 걱정해주고 그랬다고 하는 네. 그 얘기를 현미라 대표가 저한테 들려주시곤 했었는데 근데 그 책방이 제주도 최초의 이제 동네 책방이었는데 그 책방이 유명해지면서 사실은 네. 종달리가 유명해졌습니다. 왜 어떤 지역에 예를 들면 카페나 이런 게 유명해지면서 그 지역이 맞아요. 조명받는 사례 많이 보셨죠. 맞아요. 네. 이 제주 동쪽 종달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곳인데 소심한 책방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젊은 여행자들이 오면서 지금은 가시면 정말 썩 괜찮은 카페, 그다음에 식당, 뭐 게스트하우스 이런 거 많이 만나실 수 있거든요. 그 시작이 소심한 책방입니다.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소심한 책방이 그야말로 종달리를 알리게 된 그렇죠. 알리게 된 그런 곳인 거죠. 이런 곳인 경우도 거네요.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전 궁금한 게 동네 책방이 전국 곳곳에 많잖아요. 모두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이게 이제 매년 집계해서 발표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동네 책방이라고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 개념에 부합되는 곳은 한 900곳 가량 정도 됩니다. 한 900개 정도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책방이 이거보다 더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합하면 한 2,500개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900여 곳은 그렇게 동네 책방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큐레이션 책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구나. 네. 진짜 예. 정말 많네요. 제가 정말 많이 가봤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가본 곳은 한 130여 곳 뭐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아직 안 가본 곳이 네. 훨씬 많죠. 그리고 또 계속 새로운 책방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곳이 넘쳐나네요. 너무 많습니다. 네. 아니 근데 또 동네 책방은 이름만 들어도 그 책방직의 개성이 느껴지는 곳들이 있잖아요. 혹시 뭐 기억에 남는 곳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실까요? 정말 개성 있는 책방 많고요. 그리고 이제 동네 책방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새로 동네 책방을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남들이 안 했던 새로운 것 이런 것을 해야 뭔가 화제가 되고 이렇게 바이럴이 일어나고 맞아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조금 색다른 것 몇 개만 말씀드리면 네. 예를 들면 인디문학 1호점이라고 하는 책방이 하나 있습니다. 인디문학. 예, 인디문학 1호점. 네. 영월에 있는 책방인데요. 네. 그냥 뭐 영월 읍내에 있는 게 아니라 영월에서도 숲속에 저쪽 산으로 들어가서 숲속에 정말 외딴 책방이 하나 있어요. 이게 장사가 될까 이런 사람들이 갈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맛에 가는 거예요. 근데 대신 문제점이 있어요. 네. 겨울이면 여기가 산속이니까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책방지기가 겨울에 한 3개월은 인근에 있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하십니다. 책방에 사람이 안 사람들이 오니까 안 와서. 문을 닫고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속초는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네. 속초에도 정말 책방의 도시인데 의외의 곳에 책방이 문을 열어요. 어디냐면 바닷가. 책방 이름이 세발 서점이에요. 세발 서점. 예, 3년차라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예, 바퀴 3개 달린 네. 요즘 정말 보기도 어려운 건데 그 3년차를 어디선가 구해서 어디서 구하셨을까요? 어디선가 하여튼 구하셨대요. 구하시고 거기에 이제 작은 책장 같은 걸 조금 만드신 거예요. 개조를 해서. 네. 그래서 그 3년차를 끌고 속초에 해변가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해변에 3년차를 세우고 책장 서점문을 여는 거죠. 그러면 요즘엔 그걸 참 누가 알고 와 하실 텐데 SNS가 있으니까 책방 문 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근처에 계셨던 분이 오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캠핑 가면 쓰는 그런 이렇게 그 임시 의자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이렇게 펼쳐놓고 거기서 책 사서 바닷가에서 그 의자에 앉아서 책 읽는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좋을 것 같은데요. 괜찮을 것 같죠. 네. 네. 이런 책방 얘기를 들으면 저는 책방 책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와, 참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책방이 많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요즘 독자들이 책방에게 원하는 것이 참 많이 달라졌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책방이라는 것이 단순히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잊지 못할 추억 이런 걸 만드는 곳이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정말 참 기발한 책방인데 어쨌든 이런 책방들이 요즘 있습니다. 네, 저에게도 제주도 책방 투어가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죠. 남아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정말 좋은 곳들이 많은데 이 동네 책방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책방직의 개성에 따라서 또 다양하게 운영되기도 하고요. 또 책방직의 이력에 따라서도 또 다양하게 운영되는 게 매력인 것 같은데 이런 경력을 잘 이용해서 책방 운영을 잘 이끈 사례도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책방이라는 업종도 실은 어느 정도는 전문성이 좀 필요한 업종이고 지금까지는 사실 그런 식으로 책방이 이어져 왔고 책방인들이 네. 책방에서 수업을 받고 다시 또 책방지기가 되고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이제는 정말 책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다채로운 경력의 소유자들이 책방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예를 들면 뭐 광고 쪽에서 일하시던 카피라이터 네. 이런 분들이 책방을 하기도 했고 뭐 건축가가 책방을 한 사례도 있고 지금도 변호사가 하는 책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왜 책방을 할까 싶은 사람들이 책방을 하는데 그래서 책방 문화가 굉장히 다채로워진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파주에 가면 고정순 책방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파주 헤이리에 있어요. 고정순 작가는 그림책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이름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런 유명한 작가세요. 그 작가가 자기 이름을 걸고 책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방에 가면 너무 재밌는 게 뭐냐 하면 네. 작가가 그동안 살면서 정말 가슴 깊이 읽었던 책들 있잖아요. 네. 그런 책들이 진열되어 있고 판매되어요. 그리고 그 책에 뭔가 작가가 코멘트를 남겨놨어요. 내가 어렵고 추운 시절 이 책을 통해서 나는 희망을 알았다거나 뭐 그런 식의 멘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방이 그냥 책방이 아니라 작가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 입구 그런 역할을 해주어서 고정순 작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가면 너무너무 흥미로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까도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책방에서 굉장히 다양한 모임과 워크숍이 일어난다고. 네. 고정순 작가가 그림책 작가이기 때문에 이 책방에서는 그림책 작가가 되는 워크숍을 합니다. 좋은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직접 작가에게 네. 뭔가 그림책 작가가 되는 그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굉장히 메리트죠. 그쵸. 이건 다른 책방에서 할 수 없는 거죠. 그것도 너무너무 이 책방만의 특이한 점이고요.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제 아주 재미난 전문 책방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대학로에 인스크립트라고 하는 서점이 있습니다. 인스크립트요? 예, 인스크립트라고 하는 책방이 하나 있는데 이 책방은 어떤 책방이냐 하면 희곡을 전문적으로 희곡집을 전문적으로 파는 책방이에요. 네. 책방을 부부가 운영하는데 부부가 연극 배우예요. 대학로에 연극 극장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책방에서는 여러 가지 희곡 대본이나 관련된 책 같은 것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 책방에서 사실 희곡이라는 게 눈으로 읽으라고 쓴 글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연극을 하라고 쓰여진 그런 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방에서는 낭독 모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모여서 예를 들면 그 책을 연극하는 것처럼 낭독하는 거고 주인이 연극 배우니까 예. 얼마나 또 잘 알려줄까요? 얼마나 또 잘 재밌겠어요. 그렇죠? 네. 저도 사실은 이 낭독 연극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이거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꼭 한번 도전해 보세요. 네, 그런 재미가 있고 네. 그리고 책방 한쪽에 약간 무대가 있어서요. 공간을 좀 대여해서 마땅하게 연극을 무대에서 선보일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책방에서 무대화할 수 있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방 주인의 이력이 다양해진 것들이 그만큼 다채롭고 아주 재미있는 책방의 오픈으로 그렇네요.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는 책방에는 뭐 다른 방송국의 기자 선배가 또 그렇죠. 책방을 맞습니다. 또 운영하시는 분도 예,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또 책방직의 이력을 100% 살린 정말 독특한 매력적인 책방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 동네 책방이 동네 사랑방이자 또 문화 거점이 된 부분이 참 반가운 것 같아요. 책방이 어떻게 동네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지 대표적인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보통 새로 생겨난 동네 책방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을 때 3C라는 얘기를 해요. 3C요? 3C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처음 얘기했던 큐레이션. 그러니까 하나의 책방에 어떤 책을 선별해서 독자들에게 보여주는가. 그냥 무엇이든 나온 신간이 아니라 그 책방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큐레이션이 첫째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컨비닝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공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커뮤니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동네 책방이 책방으로서 성공할 수 있고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커뮤니티는 실은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행자로서 책방 투어를 하거나 이러는 것 굉장히 좋고 큐레이션이나 컨비닝, 그러니까 장소성이라는 건 느낄 수 있는데 커뮤니티를 느끼려고 하면 내가 사는 곳 주변에 있는 책방을 하나 딱 점찍으시고 그 책방에
책방에 주기적으로 좀 자주 가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커뮤니티가 형성되면 정말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네에서 지금 제가 이 지속탐구 동네 책방 지속탐구라는 책 속에서 다루고 있는 10년 차 정도 된 책방들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커뮤니티가 형성되는데 성공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7월에 김포에 있는 꿈틀 책방이 10주년을 맞이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10주년이니까 왜 10주년 약간 기념 잔치, 파티 그런 걸 하기로 했었는데 그 책방에 단골 독자들이 다 모여서 정말 동네 잔치하는 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가볍게 토크 나누고 그리고 나서 정말 책방에서 떡볶이하고 파전하고 우와. 그다음에 수박 화채를 만들어 가지고 네. 다 나눠 먹으면서 막 서로 얘기하고 예 지금 정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요즘에는 음식해서 나눠 먹는 문화 같은 거 다 사라졌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그 책방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와서 정말 자기 돈을 내서 같이 10주년 파티를 한다거나 그런 일들을 동네 책방에 가시면 만날 수 있고요. 이런 책방의 그 커뮤니티가 이제 조금씩 자리 잡으면서 한 마을을 좀 더디지만 천천히 변화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0년 사이에 이렇게 동네 책방이 많아진 거는 분명히 반가운 일이지만 근데 낭만이 끝나고 또 현실이 되면 책방 운영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지 궁금해요. 사실 그 어려움에 대한 얘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돈이 잘 안 벌린다. 이거는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뭐 요거는 약간 유통구조의 문제나 그런 얘기로 조금 더 들어가야 하는데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책방을 운영해서 벌 수 있는 이익률이 조금 낮은 업종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책방이라는 업종이 부가가치가 조금 낮아요. 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책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덜 팔려요.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베스트셀러를 제외하고 나머지 책들의 판매 부수가 조금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감각이라는 것도 변하거든요. 네.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 인간도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변해요. 지금은 사실 읽는다는 것에 대한 감각이 본다라는 것에 대한 감각으로 이행하는 시기여서 어쩔 수 없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그렇다면 가장 든든한 자산으로 꼽히는 건 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건 결국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동네 책방 하시는 분들께 많이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책방 지속탐구라는 책을 내면서 실제로 전국에 있는 책방지기들을 인터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인터뷰를 하는 입장에서 계속 이제 직구 을 정도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책방을 하세요? 어려움이 뭐예요? 이런 얘기 물어보면 막 하세요. 네. 그런데 다 듣고 나서 근데 왜 책방을 하세요?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걸 물어보는 네. 거죠. 그런데 이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방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사람입니다. 책방이라는 곳이요. 사람을 만나는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책보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책방을 해야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평소에 내가 어떤 동네에 살아도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이웃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별로 없거든요. 근데 책방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 주변에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책을 읽으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어요? 책방 주인도 성장합니다. 그리고 책방에 오는 단골 독자들 이분들도 역시 성장합니다. 그러면 나의 성장도 기쁘지만 내 책방을 찾는 나의 단골들 이분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 또 기뻐요. 이런 선순환 일어나는 것이 책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보람으로 느끼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최근에 한강 작가가 네. 운영하던 서촌의 책방 오늘 폐업 소식
때문에 또 네.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 세계적인 작가의 공간마저 젠트리피케이션을 피하지 못했다. 네. 이런 비판이 일었잖아요. 이번 사태는 어떻게 보시나요? 자, 요 사태와 관련해서 일단 제가 가장 아쉬운 건 전 세계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운영하는 책방이 딱 두 곳이 있었어요. 그래요? 어디죠? 하나는 어디냐면 캐나다의 빅토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네. 여기에 가면 먼로스 북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여성 작가 앨리스 먼로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네. 이 작가의 남편이 운영하던 책방이에요. 더 아주 구체적으로 따지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앨리스 먼로하고는 상관이 없은 지가 굉장히 오래된 책방인데 여전히 타이틀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운영하는 책방이야 라고 해서 정말 빅토리아를 찾은 여행자들은 모두 다 그 책방에 가요. 그럴 정도로 사랑받는 책방입니다. 자, 그런데 한강 작가의 책방은 진짜로 한강 작가가 운영했던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정말 전 세계에 딱 하나가 있었던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선조에. 운영하던 책방이 지금 현재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걸까요? 너무 어떻게 아쉽죠. 보세요? 네. 결국 어쨌든 이 문제는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주 이 문제를 보는 명확한 관점인 것 같은데 사실 어디나 대도시에 있는 책방들은 이 젠트리피케이션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좀 힘들어요. 네. 일본도 마찬가지고 뉴욕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그래요. 그런데 우리랑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서점이라는 곳, 책방이라는 곳을 문화적 자산으로 여기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때문에 사라지는 책방도 있지만 그 책방이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뭐 상원의원이 혹은 지역 주민들이 이 책방이 없어지면 안 된다라고 뭐 촉구 서한을 보낸다거나 운동을 벌인다거나 해서 책방이 극적으로 살아낸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네. 뉴욕 맨하탄에 그 있는 책방 중에 Three Lives and Company라고 하는 길모퉁이에 있는 아주 그 좋고 유명한 책방이 있는데 이 책방도 이렇게 똑같이 사라질 위험에 처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서민들의 주민들의 뭐 책방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뭐 이런 것들을 공론화시키면서 극적으로 타협이 됐고 결국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드물지만 외국에는 좀 있어요. 우리는 책방이 사라지고 나면 꼭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사라지기 전에 그 책방의 어떤 문화적 가치를 좀 인정을 해주고 적어도 모든 책방을 살릴 수 없다고 해도 의미가 있는 책방들을 좀 대우해주고 그 책방이 지역에서 어떤 등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당부의 말씀도 부탁드릴게요. 짧게 짧게 주세요. 네. 주변에 찾아보시면 동네 책방이 생각보다 많고요. 특히 여행 가실 때나 주변에서 미리 한번 검색. 요즘에는 지도 앱 잘 되어 있잖아요. 내 근방의 동네 책방이 어디 있는지 좀 살펴보시고 조금 주기적으로 방문해 보십시오. 책방은 미래의 나를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책방에 가시면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이 어떤 욕망을 갖고 있고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를 꼭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미래의 나를 만나는 네. 곳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동네 책방 지속 탐구를 펴낸 한미화 출판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